저는 34살 한지훈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한기범 회장의 재혼으로 들어온 계모 하윤정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저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죠.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바로 그날 계모 하윤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이 집 자식이 아니야. 지금 당장 꺼져. 그렇게 저는 14살의 나이에 얇은 셔츠 한 장만 걸친 채 집에서 쫓겨났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빗방울은 마치 작은 바늘처럼 저를 찔러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방향도 없었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흐릿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무심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기그룹 회장의 아들이었던 제가 갑자기 거리의 소년이 된 거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계모의 냉정한 태도, 그리고 제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래까지 비에 젖은 거리를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요?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의식도 흐려졌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걷다가 결국 한 성당 앞에 다다랐어요. 불이 환하게 켜진 성당이 빗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죠. 비에 젖은 계단을 올라가며 느꼈던 차가움과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몸은 떨리고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당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단에서 쓰러졌죠. 눈을 떴을 때는 따뜻한 방 안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담요로 덮어주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서안드레아 신부님이셨죠. 신부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신부님은 제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셨고 곧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수프에서 올라오는 김이 제 차가운 얼굴을 덮였습니다. 수프를 먹는 동안 신부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다 먹고 나서야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넌 왜 이렇게 조용하니?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다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요. 신부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들어주려는 거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의 장례식부터 계모에게 쫓겨난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은 끝까지 들어주셨고 제게 다음 행동을 묻지도 않았어요. 단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성당에서 지내게 되었죠. 성당 구석에 작은 방이 있었는데 신부님이 그곳을 내어주셨어요.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있는 소박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전함이 있었죠. 신부님 서안드레아는 제게 있어 두 번째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신부님은 과거 국정원 요원으로 비밀작전을 수행하다가 한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를 안고 계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보는 신부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당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평화로웠죠. 아침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신부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성당 청소를 돕기도 했고 오후에는 신부님이 가져다 주신 책을 읽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계모 하윤정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신부님은 대부분 침묵 속에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신부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신부님이 국정원에서 일하던 시절 한 작전 중에 인질로 잡힌 어린아이를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국정원을 나와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셨죠.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기도 한단다. 신부님의 말씀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이제는 아버지마저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실이 제 인생의 다른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신부님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다. 폴란드에 있는 가톨릭 장학재단과 연결해 봤어. 그곳에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대. 저는 놀라서 신부님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라니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실력이라면 충분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신부님은 폴란드 크라쿠프에 있는 학교와 장학재단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라고 했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한 달 동안 신부님은 저에게 기본적인 폴란드어와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신부님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 출신의 날카로움과 성직자의 자비로움이 공존하는 분이었죠. 출국 전날 밤 신부님은 제게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의지했던 것이다. 이제 네가 가져가렴. 신부님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그 손길에서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죠. 지훈아, 기억하거라.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에서 폴란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주신 십자가를 꼭 쥐며 저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폴란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14살 소년의 가슴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났죠. 폴란드 크라쿠프에 도착한 첫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었고 두려웠죠. 14살 한국 소년으로 폴란드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장학금으로 기숙사와 학비는 해결되었지만 그 외의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재단의 담당자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영어로 천천히 말해주며 저를 학교로 안내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크라쿠프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어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건물들, 높은 첨탑들, 그리고 돌로 포장된 거리들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유일한 아시아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고 일부는 노골적인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숙사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죠.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미하일과 방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미하일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영어를 꽤 잘했어요. 덕분에 초반 적응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교실 맨 뒤에 조용히 앉았어요. 선생님들은 친절했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사전을 찾아가며 수업 내용을 다시 공부했죠. 잠을 줄여가며 언어와 싸웠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도서관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도서관 청소를 마치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에는 신문 배달과 식당 설거지도 했죠. 처음에는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폴란드 아이들은 처음에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가끔은 인종차별적인 말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죠. 노란 피부의 작은 아시아 소년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으니까요. 언어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폴란드어를 배우기 위해 저는 현지 라디오를 들으며 발음을 따라 했고 매일 새로운 단어를 100개씩 외웠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지만 6달이 지나자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해졌어요. 1년이 지났을 때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제 폴란드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 되었고 영어도 능숙해졌어요. 17살이 된 저는 이제 장학생 중에서도 모범적인 학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특히 경제학과 국제관계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주최한 장학 세미나에서 경제 관련 리포트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동유럽과 아시아 경제 협력 모델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동유럽 진출 사례와 그 과정에서의 문화적 충돌,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발표했죠.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운영하셨던 한기그룹의 자료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의 기업 경영 철학이 제 생각의 밑바탕이 되었어요. 발표 당일 강당에는 여러 재단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신부님이 주신 십자가를 꼭 쥐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자로 한 여성이 손을 들었죠.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당신 나이에 이런 통찰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죠. 이사벨라 자브로프스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기업재단 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이사벨라는 저에게 직접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학교 관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제게 맡기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사벨라 자브로프스카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크라쿠프 외곽의 고풍스러운 저택이었죠. 처음 들어선 순간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 놀랐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에는 여러 언어로 된 책들이 빼곡했어요.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이사벨라는 제게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과거였습니다. 이사벨라는 과거 동유럽 밀수 조직의 딸로 태어났어요. 구소련 붕괴 이후 혼란기에 가족이 불법 무기 거래에 연루되었다고 했습니다. 18살 때 이사벨라는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고 폴란드 국경을 넘었죠. 나는 거지였지만 거지의 눈빛은 아니었어.
너도 그래. 이사벨라의 말은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희망은 잃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이사벨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은 게 아니야. 너는 스스로 들어온 거야. 이사벨라는 저를 단순히 불쌍한 외국인 소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능성을 보았죠. 그날부터 저는 이사벨라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저를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함께 뉴스를 읽고 세계 경제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엄격한 훈련이었지만 이사벨라의 지도 아래 저는 빠르게 성장했죠. 이사벨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저를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경제를 설명할 때는 체스판을 사용했어요. 각 나라를 체스말로 비유하며 국제관계의 복잡한 역학을 설명했습니다. 주말에는 이사벨라의 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무를 배웠죠. 재단은 동유럽의 경제 개발과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의 인생은 마치 영화 같았어요. 국경을 넘은 후 폴란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에 입문했다가 재단을 설립한 이야기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이사벨라가 과거의 어두운 배경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만의 강점으로 바꾼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느 날 저녁 이사벨라는 제게 자신의 보물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여권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소녀와 병든 여인의 모습이었죠. 내가 어머니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국경을 넘기 직전에 찍었지. 이사벨라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그분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제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지훈, 넌 과거를 잊으려 하지 마. 그것을 너의 힘으로 만들어. 이사벨라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지혜였죠.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저는 크라쿠프 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법학을 전공하며 국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사벨라의 소개로 유럽 각국의 사업가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뉴스 기사를 읽게 되었죠. 한기그룹의 최근 상황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 돌아가신 후 계모 하윤정이 회사를 장악했고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사 중 한 부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기범 회장의 교통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언론사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기사, 회사 매각 내역, 주주 변동 상황까지 조사했죠. 이사벨라는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지훈? 저는 망설임 없이 이사벨라에게 제 의혹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계모 하윤정이 회사를 장악한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에 대해 말했죠. 이사벨라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찾아야겠구나.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 이사벨라의 조언에 따라 저는 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재무, 기업 구조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는 폴란드 언론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자료 조사 방법과 취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사들을 더 깊이 파고들었죠. 여러 달의 조사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 당시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에 의도적인 조작 흔적이 있었다는 내부 조사 보고서를 입수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 직후 하윤정이 경찰 고위 관계자와 만났다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고 손은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다시 한번 저를 덮쳤죠. 또한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유산과 주식이 모두 위조 문서로 계모에게 넘어간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변호사가 갑자기 바뀌었고 새 변호사는 하윤정과 연결되어 있었죠.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계모 하윤정은 쇼핑 호스트 출신으로 젊은 시절 아버지를 방송국 투자를 명목으로 접근해 결혼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기업 장악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이사벨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계획이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사벨라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귀한 조언을 해주었죠. 직접적으로 맞서면 위험해. 그들은 이미 한 번 살인을 저질렀어.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해. 이사벨라의 도움으로 저는 법률과 재무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쌓았습니다. 국제 비즈니스와 기업 인수합병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계모 하윤정의 모든 약점을 찾아냈죠. 한기그룹은 하윤정의 경영 아래 큰 부채를 안고 있었고 여러 불법적인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사벨라는 제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뒤에 오는 공허함을 준비해야 해. 네가 정의를 찾은 후에도 계속 나아갈 목표가 필요해. 이사벨라의 말씀은 깊이 와닿았습니다. 복수만이 제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의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살리는 것이 진정한 목표임을 깨달았죠.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 이사벨라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벨라가 국경을 넘을 때 가지고 왔던 작은 은 반지였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이겨낸 증표야. 이제 내게 줄게. 눈물을 참으며 이사벨라를 안았습니다. 이사벨라는 제게 두 번째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서안드레아 신부님이 제게 새 삶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이사벨라는 그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저는 법률재무 자문가의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갈 예정이었죠. 제 진짜 신분을 숨기고 한기그룹의 구조조정 전문가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주주총회에서 제 정체를 밝힐 계획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16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14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계모 하윤정에게 맞설 준비가 된 31살의 남자였죠. 법률재무 자문가의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온 저는 먼저 한기그룹의 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예상대로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죠. 계모 하윤정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고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쳤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었어요. 외국계 컨설턴트라는 신분으로 한기그룹에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절실히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알렉산더 김이라는 가명으로 한기그룹의 구조조정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14살 소년의 얼굴은 이제 31살 남자의 얼굴로 바뀌었으니까요. 첫 회의에서 하윤정을 만났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6년 전 저를 거리로 내쫓았던 그 여자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회의실에 들어왔죠. 하윤정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철저히 숨겼어요.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한다고 이사벨라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알렉산더 씨, 당신이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윤정의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자금과 불법 거래도 정리해야 합니다. 제 말에 하윤정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더 씨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단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계팀, 법무팀, 전산팀을 오가며 모든 기록을 검토했죠.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회사를 살리러 온 구세주처럼 여겼어요.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하윤정의 모든 비리와 아버지 살해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의 조사 끝에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윤정이 회사 자금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 세금을 탈루한 기록, 그리고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인수한 과정까지 모두 찾아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사망 당시 자동차 정비소 직원에게 거액을 송금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사고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또한 아버지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원본 유언장에는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이 저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하윤정이 제출한 유언장에는 모든 지분이 하윤정에게 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필적 전문가의 분석 결과 위조된 것이 명백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주주총회를 준비했습니다. 하윤정은 회사 실적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총회였습니다만 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총회 전날 밤 서안드레아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제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지훈이구나. 드디어 때가 왔느냐. 네, 신부님. 내일 모든 것이 끝납니다. 복수만이 내 목적이 아니길 바란다, 아들아. 신부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하윤정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바로 세우고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의 기도를 받으며 저는 내일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대형 회의실은 주주들과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윤정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죠. 그리고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알렉산더 김자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회사의 현 상황 분석과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 발표 중반 저는 갑자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기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탈세 증거가 스크린에 나타났죠. 이것은 한기그룹이 지난 15년간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한기범 회장의 사망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훈입니다. 20년 전
당신이 버린 아이요. 순간 회의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윤정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죠. 저는 계속해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살해 계획부터 유언장 위조, 회사 자금 유용까지. 주주들과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경찰이 회의장에 들어와 하윤정을 체포했습니다. 한지훈, 넌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회사를 키웠어. 하윤정의 비명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경찰은 하윤정을 연행했고 저는 남은 주주들과 임원들 앞에 서서 한기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계모 하윤정이 체포된 후 한기그룹은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저의 폭로가 있은 후 회사는 큰 혼란에 빠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저는 법적 상속자로서 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회장직을 맡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이사회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정과 결탁했던 임원들을 모두 교체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죠. 직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던 직원들도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벨라 여사가 한국을 방문해 주셨죠. 이사벨라는 회사 상황을 둘러본 후 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을 쥐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올바르게 쓰는 건 더 어려워. 이사벨라의 말씀은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계모에게 복수하고 회사를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기그룹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회장직을 맡지 않고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이 제안을 발표했을 때 많은 이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전통적인 대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원했죠. 한기그룹은 이제 이윤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것입니다. 교육, 환경,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개편안은 통과되었습니다. 주주들도 새로운 비전에 동의해 주었죠. 한기그룹은 한기소셜 엔터프라이즈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기범 기념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교육 기회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안드레아 신부님은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신부님은 재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셨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사벨라는 폴란드로 돌아가셨습니다. 떠나기 전 이사벨라는 제게 마지막 조언을 남겼어요. 지훈, 너는 이제 내 상처를 치유했어.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상처도 치유할 때 온다는 걸 잊지 마. 이사벨라의 말씀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기범 기념재단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위한 쉼터를 추가로 건립했고 학대받은 아이들의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개발했죠.
그리고 매년 수익의 30%를 재단에 기부하는 정책을 확립했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어요. 복수는 이루었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방향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가 찾은 답은 나눔이었죠.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제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JH 펠로우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고아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첫 해에만 20명의 학생들이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 저는 매달 성당을 찾아 서안드레아 신부님을 뵙습니다. 신부님은 이제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묵주를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당에서의 시간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과 새로운 시작이 공존하는 장소니까요. 오늘도 저는 성당 계단을 올라갑니다. 14살 소년이 쓰러졌던 그 계단이죠. 지금은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한기범 기념재단의 후원으로 성당 전체가 리모델링 되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니 신부님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한기범 쉼터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학대받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새 삶을 시작하는 곳이죠. 신부님은 저를 보시고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간단히 인사한 후 신부님과 함께 성당 뒤뜰로 나갔습니다. 평화로운 정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오랜 습관이 되었죠. 지훈아, 요즘은 어떠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부님. 재단 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한기범 기념재단은 이제 전국에 10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과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또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매년 50명의 학생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신부님은 묵주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울 줄 몰랐구나. 하나님이 내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시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성당 계단에 쓰러진 14살 소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 소년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도 희망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부님, 저 아직도 무섭습니다. 제 고백에 신부님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무서워해야 해. 그래야 다시는 누굴 아프게 하지 않지. 신부님의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두려움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쉽게 타인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그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 합니다. 성당을 나서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신부님께 이야기했습니다. JH 인터내셔널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요. 이 기관은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의 이사벨라 재단과 협력하여 동유럽과 아시아 청소년들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죠. 신부님도 꼭 참여해 주세요. 신부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함께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마저 잃은 후 거리로 쫓겨났던 소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부님과 이사벨라 같은 훌륭한 스승들을 만났고 복수를 넘어 화해와 나눔의 가치를 배웠죠. 사람들은 저를 백만장자의 복수라는 제목의 경제신문 기사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회복과 나눔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했던 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 그리고 그 강함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저는 34이지만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제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서안드레아 신부님과 이사벨라 여사에게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성당을 떠나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하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